지난 주말 동안 여러모로 중동에서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스라엘의 대규모 대이란 보복 공습이 19일에서 20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18일 밤 갑자기 이에 대한 작전 계획이 유출되는 바람에 작전이 취소되었고, 그 사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택에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이 날아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해상에서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작전을 실시 중이던 미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의 코앞 200m 전방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대함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이 대함 탄도미사일이 정말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앞으로 중국과 싸워야 할 미해군의 항모 전단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20일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전투기들과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다수 동원해 이란을 공격하려던 사상 최대 규모 이스라엘군 대이란 보복작전에 대한 특급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미 정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작전에 대한 고도의 기밀화된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기밀 자료는 중동 지역의 오신트 정보를 전하는 여러 소식통들 중 하나인 미들이스트 스펙테이터 텔레그램 계정에 의해 10월 15일에서 16일 사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자세한 목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공습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미국은 이스라엘의 라못 데이비드 공군기지와 라몬 공군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에 위성을 띄우고 정찰 자산들을 동원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번 대이란 보복 공격에는 수십 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공중 급유기들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타격 작전을 실시할 계획이었고, 이란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전자전기들이 동원되고 이외 탐색 구조 헬기들도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이 실제로 실시되었다면 여기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동원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이 파악해 작성한 후 유출된 이 특급 기밀 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이스라엘은 공군 F-15 전투기들을 다수 동원해 최소 16발 이상의 골든 호라이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날려보내고 최소 40발의 락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역시 발사해 이란의 핵심 표적들의 정밀 공습을 가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탄도미사일들이 이스라엘 남부 하체림 공군기지에 배치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번 4월에 있었던 공습과 비슷하지만 훨씬 그 규모가 확장된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작전에 참여할 계획이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공습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다시 재보복을 실시하며 이를 방어해주는 수준의 협력만을 제공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작전이 실시되기 전인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시 15분쯤 친이란 선전 텔레그램 채널에 갑자기 시오니스트 정권의 이란 공격 준비에 관한 두 건의 미 정부 극비 문서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유출 경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란 측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작전이 모두 들통난 만큼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미국에 요청한 두 번째 사드 포대가 도착해 가동을 시작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100여 명의 병력 역시 파견한 상황이라 언제 공격이 시작될지 정확한 공격 목표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 정보당국 내에 극비 기밀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이란 측 첩자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을 이스라엘이 실시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이 실제로는 일부러 이를 공개해 이스라엘의 공습을 취소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유출 정보가 퍼지기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언제 시작될지 알고 있지만 말해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락스 ALBM은 이스라엘군이 보유 중인 스페로우 미사일 기반의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공군 F-15 전투기나 F-16 전투기로 투발됩니다. 락스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며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한다면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생소한 이름의 골든 호라이즌 ALBM은 공중에서 발사하는 로라 ALBM을 이스라엘 내부에서 부르는 명칭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두 가지 미사일들의 중량이나 사거리 등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로라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600kg에 달하며 시속 3,500마일의 속도로 날아가 280km에서 430km 이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이 한번 알려진 만큼 실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목표가 무엇일지는 이제 정말 알기 어려워진 듯합니다. 게다가 이처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3주 이상 미뤄지는 동안 헤즈볼라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다름 아닌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택을 이란이 공격해 파괴한 것인데요. 현지 시각 10월 1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절을 향해 레바논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언론 매체인 왈라, 알자지라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당 드론은 약 70km를 탐지되지 않은 채 날아와 텔라비브의 북쪽 카이사리아 지역으로 침투해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주민들의 보도에 따르면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공격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사택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경보가 울리지 않아 이스라엘군의 활동인 줄 알았고 인근에서 헬리콥터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헬기는 뒤늦게 감지된 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층 밀집 방공망을 갖춘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이처럼 적 드론의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보니 우리 군 역시 정말 드론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번 네타냐후 총리를 공격한 것에 대응할 계획이며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이란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세대 이란제 샤이드 101 드론이었기 때문인데요. 두 대는 요격되었지만 한 대는 요격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해당 드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담벼락에 부딪혀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란의 대리 세력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기 위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20일 이스라엘 국경지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레바논 남부의 키암 지역에는 약 15분 동안 14차례 이스라엘 전투기들에 의한 공습이 실시되었는데요.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알카르드 알하산 은행 본점을 공습해 파괴했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바로 헤즈볼라의 자금을 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폭격을 실시하기 몇 시간 전 레바논 전역과 베이루트의 다이아 지역을 폭격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한 다음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으며 지상군 역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던 국경을 따라 모든 마을에서 그들을 격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지상군은 지난주 레바논 남부의 마이비브 마을에서 최소 79채의 건물을 철거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후라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우디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작전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으며 공격 실시 전 예고만 해달라고 알렸습니다. 반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대응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곧 이란의 핵무장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무적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던 미해군의 항공모함 전단도 가까운 곳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대함탄도 미사일에 맞아 격침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중동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 안보교육기관인 CTC의 간행물인 센티넬 10월호에서는 지난 6월 홍해에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함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대함탄도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당시 이 대함탄도 미사일은 아이젠하워 항모 앞 고작 200m 전방에 떨어져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항모를 직격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에서 200m 앞이라면 그야말로 코앞거리인데요. 설령 해당 대함탄도 미사일을 맞았다고 해서 한 방에 항모가 격침되지는 않았겠지만 현실이 되었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국군이 미해군 항모 전단을 상대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량의 대함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북한군 역시 KN-18과 같은 대함탄도 미사일로 우리 해군 전투함들을 노리고 있기에 우리 군에서도 절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닌데요. 당시 후티 반군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에 공습을 가해 후티 반군은 57명의 병력을 손실했는데요. 당시 후티 반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이젠하워 항모의 드론과 대함탄도 미사일들을 섞어서 발사하는 하이브리드 공격을 실시했고 한 발의 대함탄도 미사일이 아주 낮은 고도로 접근해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의 방공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200m 앞에 떨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후티 반군의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했고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고 해 미해군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세계 최강의 방공 능력을 지녔다는 미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그레이블리를 향해 1.6km 거리 이내까지 후티 반군의 대함 순항 미사일이 날아든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요격 사거리가 2km에서 3km 수준인 시위지에 의해 이 미사일은 요격되었지만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모함의 타격 사거리는 훨씬 더 길어져야 한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며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 급유기의 도입으로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들의 활동 범위를 2~3배 이상 늘리려는 미해군의 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듯한데요. 후티 반군이 사용 중인 대함탄도 미사일은 6종류가 있으며 이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500km 이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탄도의 낙하 속도도 마하 4에서 6 정도이기에 탄도의 자세 제어가 용이하며 사실 더욱 정확하게 함정을 명중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더욱 뛰어나고 가성비 높은 방공 체계와 더욱 긴 사거리의 공격 수단이 필요해질 듯하네요.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